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은 통합의학적 암 치료에 있어서 세라제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겪었던 한 정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정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방암 환자시고요. 침년성 유관암이시고 삼성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받았을 때에 이 종양이 너무 크고 인파로 전이됐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못 하시고 수술 전 항암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8차 항암을 시작하시기로 하고 1차 항암 끝난 다음에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인파로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종양도 상당히 커서 3기로 진단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6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일 전까지 마지막까지 하시고 12월 1일 날 수술을 하셨어요. 부분 절제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3중 음성 유방암 환자시고요. 항암 방사선 33회 하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 보시니까 일반적인 유방암 환자의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바로 수술하지 않고 수술 전 항암을 하셨지만은 제가 감히 이것을 유방암 호전 케이스라 이렇게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왜 호전 케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방암 걸려서 진단받으시고 항암하시고 수술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호전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침륜성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방 조직으로 들어간 암이라 이거죠. 만약에 수술할 때 돼가지고 침륜성이 조금 이렇게 뭡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 제자리 안정됐으면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파로 전이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수술하기 전에 해보니까 인파로 전이된 게 많이 줄어가지고 좋아졌다. 그러면 호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기가 3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가 수술해보니까 변기가 만약에 제로로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참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전절차지 않고 부분 절제했습니다만은 이 3중 음성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잖아요. 그죠? 예후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보니까 예후가 꽤 좋은 암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전 케이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분을 이렇게 좋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덤덤히 보통 암 환자들처럼 수술 전 항암하시고 이렇게 8번 하셨으니까 수술하고 오셨겠지라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분이 수술 다 끝난 다음에 병리 검사지를 가지고 수술 기록지 가지고 와서 하나씩 검토해가는 과정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사실 나왔거든요. 어떤 경우인가 보십시다. 사실 이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기암이셨어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변기를 해보니까 스테이지 제로로 변했다는 거죠. 3기암인데 T1, N2에서 T가 인사이트, 그러니까 제자암정으로 변하면서 암 전이도 없어지고 메타된 것도 없어지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 애과 인파 전이가 어떻습니까? 2.8cm였는데 1cm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세 번째, 튜머 사이즈도 17mm였는데 꽤 큰 1.7cm니까요. 이게 0.5mm보다도 더 적게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적게 된 거죠. 크기로 보면은 34분의 1로 줄었어요. 크기가 굉장히 적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KI67을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예후인자입니다. 그렇죠? 유방암 환자 예후인자가 이분은 수술 전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암 환자였어요. 60대 70%. 그런데 이 KI67 수치가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예후가 좋게 된 거죠. 여러분, 유방암 환자가 수술할 전에 항암을 많이 해가지고 수술했다. 예후가 어떻습니까? 더 나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항암을 해가지고 몸이 망가진 상태니까. 그래서 이분은 항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후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 좋아진 또 원인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나오고 있네요. P53이라고 하는 휴식 유전자. 소위 암이 더 증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자가, 고장난 인자가 어떻습니까? 네거티브인 거죠. 유전자가 좋아진 거예요. 항암해가지고 유전자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항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P53이 네거티브로
돌연변이 된 잘못된 P2O3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유전자가 그만큼 깨끗하게 잘 살아있더라는 거죠. EGFR 이것도 네거티브, 이것도 자세한 걸 좀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암했기 때문에 추가 항암은 필요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은 이분은 꽤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MRI 찍은 거 보시게 되면은 우측 유방에 10시 방향으로 1.7cm의 그 악성 종양이 있고, 그리고 8시 방향으로 2.3cm의 그런 난메스 같은 건 이게 아마 멀티센트리 말리그는 악성 종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으로 보면은 또 메스가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른쪽 유방은 전부 다 말하자면 암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른쪽 이 겨드랑이 쪽으로 림파가 여러 가지로 전이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 암 환자분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검사가 잘못됐겠지. 예, 잘못 검사한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삼성병으로 찍은 그 검사지를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엑실라 쪽에 2.8cm 크기의 임파가 있다. 예, 나와 있죠.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1cm짜리의 말리는식 메스가 오른쪽,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이죠. 8.2cm 있고, 그리고 2.3cm짜리 여러 가지 메스들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른쪽에 우측으로 많은 그 메스가 보이고 뿐만 아니라 오른쪽 엑실라 쪽으로 여러 가지 전이된 그런 인파가 보이더라. 이제 항암이 6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7차쯤 지났나요? 8차쯤 지났나요? 예, 그랬을 때 이분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CT를 찍은 거예요. CT 찍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은 우측 유방 상단부에 보이던 메스 크기가 매우 감소되어서 현재는 뚜렷이 인지되지 않다라고 설명이 나왔어요. 시술하기 전에. 예, 이때가 언제입니까? 날짜 보시게 되면은 2016년 11월 23일 날 CT를 찍은 거죠. 예, 전혀 보이지 않다. 영어로 이렇게 marked decreased size of right breast cancer and presumed metastasis lymph node in right axilla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술이 이미 메스가 굉장히 적어져서 인지가 안 될 정도로 적어졌다는 걸 미리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수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수술 이제 병리 소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덕탈 링카시노마 인사이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사이트로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튜머 사이즈가 500 마이크로미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게 보시게 되면은 튜머 사이즈가 맥시멈 사이즈가 500 마이크로미터. 여러분 그 종양 크기 이야기할 때 보통 센티미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더 적으면 센티미터보다 더 적은 건 밀리미터죠, 그죠? 예. 그보다 더 좋은 사이즈가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얼마나 작아졌으면. 여러분 볼펜 한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볼펜 한번 찍으면은 그 가는 게 나온 게 0.5mm죠, 그죠? 예. 0.7mm. 아주 점 하나 찍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상당히 잘하던 거죠. 예. 제가 여러 암 환자들을 봤습니다만은 수술 전에 항암해서 이렇게, 물론 사이즈 좀 줄어들긴 하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거는 그래 보지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I67이 여기 소위 말해서 예후인자지 않습니까? 예후인자가 5% 미만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진이 얼마 있는지.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TMS 스테이지가 T, N, M, 00T는 인사이트 해가지고 스테이지가 제로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3기 암이 수술 전에 이미 수술하고 나니까 이미 들어가 보니까 연기로 변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KI67이 이분은 수술 전에는 60 내지 70%예요. 상당히 높았지만, 소위 말해서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암이었지만은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항암을, 그 어려운 항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갖고 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인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유전자들이 P2O3이 어떻습니까? 네거티브. 그리고 여기 CK56이 요게 네거티브. 그리고 EGFR이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가 종양이 있다. 그럼 없애야지, 줄여야지, 태워야지, 덜어내야지 이런 개념보다도 몸을 망가진 유전자를 새롭게 해가지고 그 환자분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했을 때에 정말 이런 통합의학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그래서 유전자가 망가진 유전자도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치료에 크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항암하신다니까, 그럼 항암에 잘 다니십시오. 예, 그러셨는데, 이분은 제가 특별히 거는 건 셀레나지 거는 것밖에 없어요. 예, 저 오시겠습니다만은, 예, 7월 21일부터 8월 9일 한 20일 동안 자다신 5번 맞으셨고, 암노바 8번 맞으셨고, 그리고는 셀레나지 한 바이어를 500마이크로거든요. 그거 4개 한 것을 포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세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맞으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분이 이 피하 주사 맞기 싫다고 함환자들의 특징이 보면은 주사를 안 맞으시려고 그랬죠. 뭐 피하 주사든 정맥 주사든 이분도 피하 주사 안 맞겠다. 그렇게 해서 자다신도 빼고 암노바도 빼고 오직 자기는 셀레나지만 맞겠다는 거죠. 그래서 셀레나지만 8월 10일부터 맞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20일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마시는데 그때는 프라민이라고 아미노산 제제랑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라민 속에 그 글루타민산하고 또 글라이신하고 L-시스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글루타민산은 다른 아미노산 제제에서는 좀 포기 힘든 그런 만큼 이렇게 프로라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라민 쓰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영양제 아이고 싫다고 실비에서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셀레나즘 하시겠다. 그래서 셀레나즘만 주사를 일주일에 겨우 2번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를 어떻습니까? 9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한 2달 반 정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뭡니까? 다른 거 다 빼니까 셀레나즘 먹는 것도 그냥 주사 맞으니까 자기는 4개만 먹겠다고. 예, 그렇게 하셨던 게 6월 달부터 7월쯤입니까? 7월부터 약 11월 말까지인 겁니다. 약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주사를 맞으셨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주사를 잘 안 맞는데 이분이 주사를 꼭 맞으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암환자들은 특별히 그 항암하시다 보면 혈관이 남아가지고 잘 점이 맞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PICC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사 맞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혈관이 연결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준히 이분 같은 경우는 예, 셀레나지 주사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이 이분에게 큰 행운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비타민 D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 비타민 D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고주파 치료는 이제 다 치료 다 끝난 다음에 PIC 다 빼온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고주파 치료도 하겠습니다. 내가 5번 했었던 거. 이것이 그분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했던 모든 치료입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그런 좋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오늘 잠깐 이 셀레나지 기능에 대해서 잠깐 좀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유리 라디칼 제거제, 소위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활성산소를 죽여주는 걸 기전은 글루타민산소죠. 글루타치온이죠. 이 글루타치온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가 또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데 셀레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들어가게 되면, 셀레나지 들어가게 되면 유리 라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고 중금속을 해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심지어 항종양 제제 기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보조기법 정도가 아니라 이 셀레나지에는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지나간 게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예, 몇 가지 설명드린다면 그 이유는 P53이 활성화되고요. 신생혈관이 억제가 되고요. CD8, 소위 세포 독성 T인파가 활성화되고 NF-kappaB라고 하는 염증을 일으키는 그 NF-kappaB를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기전입니다. 암세포 내에 셀레노, 디글루타치온, 소위 SDG죠. 이것이 합성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암세포 속에서 유리 라디칼이 증가되어서 세포 독성 효과를 일으키니까 결국은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사실 셀레늄은 어디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그 화산재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화산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제주도에 화산재가 있는데 그 화산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화산재 속에 있는 셀레늄 성분만 식물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제주도에 있는 화산재를 가져오셔서 한약재를 처리해가지고 숙성시키고 발효시켜가지고 특별한 어떤 뭐 식물, 예를 들어서 뭐 상추도 좋고 뭡니까 어떤 일반적인 식물도 괜찮고 심지어 한약재도 괜찮고요. 그분은 신선초를 가지고 하셨어요. 신선초 아시지 않습니까? 신선초에다가 이 셀레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에 계시는 제가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한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암세포에다 적용을 해보니까 90%의 암세포가 괴사가 되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암세포가 90%나 괴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해서 이 일을 캐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에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 암세포가 90%가 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곧 이제 같이 협력해가지고 임상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제가 어제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레늄의 그 성분은 대단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걸 보통 이제 항암 하신다 그러면 일단 항암 치료 보조제를 저는 많이 권하죠. 왜 그런가? 실제 항암 부작용을 잡아준다는 거죠. 열나고, 식사 못 하시고, 토하고, 뭐 구토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항암 부작용을 잡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문제는 또 항암제가 아무리 많이 든다 할지라도 항암제 내성생이지 않습니까? 항암 내성 생겨버리면 어떻습니까?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항암제 내성을 감소시켜주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항암 효과까지도 증대시켜준다는 겁니다. 보통 이 혈액 정량 선생님 분들의 공통적인 건 다른 건 써도 좋은데 가능하면 항암제만 쓰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항암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엑셀레나제는 항암 효과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DNA 보수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고장난 유전자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손상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손상된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P53의 활성화를 통해서 암세포 자멸사가 유도가 되고, 자멸사가 유도되면 곧 암세포 증식이 억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클 옥시지2를 발현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항염증, 항통증 효과도 있고, 덱스 독성 메칠화까지도 조절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P53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세포가 만약 고장나게 되면은 우리 몸은 고장난 세포가 왜 고장나는 거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DNA가 만약에 상처가 문제가 생기거나 세포 주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P53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P53이 활성화될 때 두 가지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데, 하나는 P21이라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또 하나는 박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발현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먼저 이 고장난 세포가 그냥 스톱만 시켜가지고 이렇게 공장이 돌아갈 정도가 되면 일단 생산 라인을 스톱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셀 사이클 어레스트죠. 그러니까 일단은 스톱시켜라. 더 이상 고장난 세포를 만들면 안 되니까 세포를 스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장난 DNA를 수리해서 그 다음에 셀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P53의 역할이고, 이것은 고장난 그 세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장 내에서 이제 잠깐 불량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렇지만 이 불량품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만약에 나돌아다니면은 제조사는 이거 리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그런 고장난 세포들이 만들어질 때는 P53은 이 자연사를 유도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장난 세포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망가진 세포들 다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결국은 셀 사이클이 스타빌리티, 안정성을 찾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P53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뭐 말씀드린 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P53이 P21을 통해서 셀 사이클을 정상화시키거나 더 많은 경우에는 박스인지를 시키기 통해서 아포프토시스, 자연사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 P53이 이렇게 중요한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이 가지고 박스인지가 올라가다거나 혹은 PCL2 유전자가 감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능에 의해서 이제 이 핵 속에 있는 PARP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암세포도 여러 가지 충격이 해가지고 암세포 고장나면은 암세포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PARP인데 PARP를 망가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고장난 암세포를 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버리니까 결국은 암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아포프토시스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PARP는 P-폴리 ADP 라이보스 폴리머라이즈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다른 이야기, 제가 P53에 대한 이야기 좀 봅니다. 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요, P53이 고장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에 꼭 P53이 어떻게 되는가 꼭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암 환자 한두 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은 위암 환자신데 P53이 3 포지티브예요. 고장난 유전자가 3개나 된다는 거죠. 많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돌레미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제대로 성장 수습시켜야 되는데 수습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많이 고장났으니까 정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화 정도도 보게 되면 이분은 모더레이트 디퍼런시에이티, 분화가 상당히 좋지 않은 중정도의 분화 과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P53이 D5라는 걸 제가 백미종지로 가져왔고요. 또 다른 분도 봤어요. 이분은 유방암 환자신데요. 이분은 3중 음성 환자세요. 3중 음성 환자신데 이분 보니까 너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P53도 파이티브, 고장났다 이거죠. P53이. CK56도
고장났고, EGFR도 고장났고, 이 캐데린, 이 암세포가 뭡니까? 전이되고,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그런 기능에 파는 유전자도 고장이 났고, 3중 음성에다가, 브라카도 파이티고, 이런 경우는 예후가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예. KI67이 60%로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분이 계시더라. 이분들에게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유전자가 고칠 수 있으니까 송화비약제 암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그분에 대한 그 병리 검사에 대한 소개서를 잠깐 보시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결국은 이분 아까 보셨다시피 KI67이 60%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치더라. 잠깐 이제 그 EGFR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으면 에피데르멀 그 그로스 팩터지 않습니까? 상피세포가 얼마큼 증가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상피세포가 정상적인 기준에서 잘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너무 많이 과발현되거나 혹은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변이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과발현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포가 너무 많이 정식하게 되겠고 그리고 자연차도 세포 자연차도 망가지게 되겠고 뿐만 아니라 신생혈관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암세포가 멀리 가고 그리고 붙어가지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EGFR도 고장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오류에 대한 얘기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KI67이 유방암 환자에 있어가지고 프로노스틱 파라미터다. 예후인자다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유방암 환자들을 상담할 때는 반드시 KI67을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그분이 KI67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난소암 환자신데요. 난소암이 이분은 너무나 심각해요. 수술한 내용 한번 보실까요? 예. 자궁 드러냈죠. 난소 드러냈죠. 임파 드러냈죠. 그리고 이 대동맥 주위에 있는 암표도 드러냈죠. 대망 드러냈죠. 그 다음에 앞에 수술하셨고, 그 다음에 저위 전방술 드러내셨죠. 페리펙터미, 복막까지 다 드러내셨어요. 소위 뱃속에 있는 거 거의 다 드러냈어요. 네. 이분이 남편과 오셔서 처음 이야기가 제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배 가죽이 등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남편은 그냥 이제는 내 아내는 갔구나라는 그냥 절망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분 좀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으니까 말씀드릴까겠죠. 혹시 김성환 교수님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친구 부인 아닌가요? 없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딱 제가 소개했잖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김상 교수님 소개해주셔가지고 엄청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들게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오셨더라고요. 2010년 10월 14일 고대부로 구로병에서 수술하시고 항암 1차 하신 다음에 제 병 오셨어요. 제넥셀하고 그다음에 카보플라틴 그다음에 아바스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네. 아주 항암 아주 힘들게 하셨는데 1차 하시고 2차는 12월 1일 하시고 3차에 12월 20일 날 3차 항암만 하시고 찍은 CT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남편분의 표현에 하면 눈 열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는 대충 다 드러냈대요. 대충 다. 예. 그 다음 남은 거 손도 댈 수 없이 그냥 대충 하고 드러냈는데 드러낸 거는 암뿐만 아니라 다 장기도 많이 드러냈다는 얘기 하시죠. 이분은 워낙 이제 암을 힘기 힘드셨는지 항암하기 때문에 1주년, 2주 되면 반드시 열이 꼭 났었어요. 열 나가지고 가셔가지고 본병 가셔가지고 격리 입원하셨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수술 당시에는 복부 전반에 걸쳐가지고 강범위하게 종양이 있었지만은 다 제거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3차 항암한 다음에 보니까 1.5cm 하나 남기고 거의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 간이나 간 부위에 있는 종양도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암 3차 만에 이렇게 좋아지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항암도 이렇게 3차 만에 좋아졌다는 것도 참 좋지만은 이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가보면은 같이 수술한 난소암에 대해 수술하신 젊은 사람들이 퍽퍽 쓰러졌다는 겁니다. 같이 수술한 사람들이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근데 자기는 가서 얼굴 봐서 전혀 암 환자 같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잘 견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도대체 이분이 어느 정도 수술하셨는가. 네, 복막 드러냈죠. 네. 그 다음 대망 드러냈죠. 대망이 싸고 있는 대장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앞에 드러냈죠. 그 다음에 회장, 소장 맨 끝부분도 드러냈죠. 여기까지 쭉 드러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도 이게 암이 있으니까 직장 바로 위에
거의 뭐 그 끝까지부터 해가지고 쭉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거 요거 두 개 연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뭡니까? 자궁 드러내고 난소 난고 다 드러내셨죠. 제 병에 처음 오실 때 이분은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왜 잠을 못 잤을까요? 밤새도록 화장실 가시느라고. 이게 직장 가로위로 잘라놓으니까 가다 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줄줄줄줄줄줄. 뭐, 밤새 10번, 20번 그냥 다니는 겁니다. 냄새는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예. 그 같이 계시던 같은 병에 계시던 환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냄새 지독하지, 밤에 잠 못 자지, 불만 켜죠. 뭐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예. 수술하는 거 잘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예, 맨 처음에 이거 지금 9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진단받기 전에 맨 먼저 찍었던 그 뭡니까, MRI인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맨 처음에 나오면 이거 자궁 내막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난소의 크기는 9cm, 8.4cm였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복수가 꽉 찼고, 그리고 페리토니얼 카시노마시스 있고, 시딩까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9월 20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동양에 있었던 위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실까요? 왼쪽 난관, 그 다음에 엔도메트리움, 내막, 파라메트리움, 오멘툼, 대망, 복막, 그 다음에 직장, 크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세쿰까지, 회장, 그리고 터미널 일리움, 전부 다 차 있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뭡니까? 인파로 보게 되면 9개 중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인파로 진입됐다는 걸 보시게 됩니다. 요게 12월 20일이죠. 네, 12월 20일 날 3차 항암 들어가셔서 3차 하자마자 바로 찍은 CT입니다. 예. No evidence of local tumor recurrence 보이시지 않습니까? Soft tissue inflammation in the pelvis suggesting post-op change. 그런 게 해치고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about 1.5cm nodal enhancing soft tissue at the left paracolic 같아요. 요거 하나만 남아있고 다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항암 다 끝나시고, 8차 항암 다 끝나시고, 이번 2월 23일 찍은 것인데, 다른 거 다 비슷하면 똑같습니다만 전혀 없다, 괜찮다. 그 다음에 1.5cm가, 아까 했던 1.5cm가 1.2cm로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표적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결국은 말씀드린 이분을 설명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통합의학적인 암치료를 했을 때에 잘 어려움을 겪고 내실 수 있었다. 예,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암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전혀, 심지어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ANC가 90이었던가 아주 그냥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예, 또 불구하고 멀쩡해요. 잘 걸어 다니시고, 식사 잘 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격리실에 입원해도 모자랄 정도 심각했는데, 이렇게 잘 계신지 이해할 수, 아주 암을 잘 견디셨어요. 며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분 셀레나이드 네바이알 있죠? 2000 마이크로그램, 일주일에 3번 정도 맞고, 그리고 6개 매일 항암 마시, 6개 셀레나이드 드셨고, 자라신 2번 맞고, 고주파 3번. 이거 기본적인 이야기 아니십니까? 이런 게 밖에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다 갔습니다만은, 그럼 셀레나이드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가, 여기 효과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늄은 특별히 그 자체로도 프리 라디칼을 제거해 주시는 강력한, 활성산소 제거제라는 이야기죠. 프리라디칼이 환원이 되면서 이 셀레늄이 효소를 통해 가지고 라디칼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은 효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일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효소들이 몇 가지 효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효소들이 이 셀레늄에 의해서만 활성화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뭡니까? 글루타치온 폴시타제라든가 탈요오도화 효소라든가 티오리독틴 리락타제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셀레늄 단백질 피해 같은 것들이 특정 그룹 단백질과 결합해가지고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제일 걱정이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걱정이 나는 거예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지 않느냐? 근데 염려할 게 별게 없는 게 말이죠. 이 무기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만약에 과잉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메칠기 하나 붙어가지고 폐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2개 붙어가지고 디메칠 세레나이드가 빠져나가고 혹은 3개의 메칠기가 붙어가지고 선장으로 잘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배출력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폐로 만약 나가게 되면 폐로 나가니까 셀레늄 성분의 냄새가 나겠죠. 셀레늄이 식물 중에 제일 많이 들는 게 사실은 마늘이거든요. 마늘 냄새. 그럼 마늘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많이 써봐도 환자분에게 얘기해서 마늘 냄새 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모가 많이 되니까 부담 없이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글루타치온인데 이 글루타치온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산화형으로 바뀌면서 말하자면 이제 뭡니까? 이 항산화 기전을 하게 되는데 이 항산화 기전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를 이 셀레늄이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셀레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있어야만이 이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폐기물이니까 이것을 다시 리사이클 시켜주는데 라이포익산, ALA, 소위 알파 리포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비타민 B1, 2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전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셀레늄이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이 인터루킨 2가 아무리 오든다 할지라도 이 T 세포에 알파, 베타, 감마 이 리셉터가 다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인터루킨2 아무리 와도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때 알파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데 셀레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파 리셉터에 셀레늄이 들어가가지고 이 인터루킨2를 통해서 CT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CDH 활성화시켜줘서 세포 독성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셀레나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치료가 되는가? 치료가 효율이 활성되는가? 방해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암세포인데 암세포 속에서도 이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높게 있거든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암세포 속에 있는 글루타치온의 함량이 항암제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더 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글루타치온을 더 높여놓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항암을 통해서 오히려 암세포가 독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살 수 있는 환경을, 극한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그럴 때에 이 셀레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몸속 암세포 속에 있는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떨어뜨리니까 훨씬 더 빨리 암세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셀레나제가 결코 치료에 방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료 효율을 높여준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게 되면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뿐만 아니라 이건 방사선이죠. 방사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세포는 더 잘 보호해줍니다. 셀레나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지만 암세포는 셀레나제 들어가면 더 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파라독식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암세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속에 글루타치온이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글루타치온 환원형 글루타치온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죠.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때 셀레나제 들어가게 되면 이 글루타치온을 전부 다 2인상각으로 해가지고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SDG가 되는 거죠. 이 SDG를 통해서 결국은 제대로 글루타치온의 역할이 이 암세포를 살리는데 기전을 못하니까 황산 능력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암이라든가 방사선할 때 암세포 괴사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상세포는 어떤가? 정상세포는 암세포에 비해서는 항산 능력이 낮다는 겁니다. 그럴 때 셀레나제 들어가게 되면 이 떨어져 있는 그런 항산 능력이 어떻습니까? 셀레늄에 의해 가지고 높여주니까 이것이 오히려 정상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셀레늄의 역할은 정상세포는 보호해주고 암세포는 더 망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맨 마지막에 제가 논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종양세포 속에 있는 이 글루타치온들을 셀레나제가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다 묶어버린다는 얘기죠. 묶어버리면 이 속에서 무엇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까? 활성산소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암세포는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NF-kappaB, 소위 염증을 매개인자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항암제 내성의 원인이 되고 특별히 P63 활성화를 억제시켜주는 겁니다.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암세포 속에도 암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암줄기세포는 암의 말하자면 씨앗이라고 그럴까요? 암세포를 만드는 그 씨앗. 암줄기세포의 발현을 촉진해 주는 겁니다. 엘린28을 통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암세포 속에서 또 정상세포를 돌리는 유전자가 있는데 렛7인데 이 렛7을 이 NF-kappaB가 억제를 하기 때문에 암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말하자면 암세포가 더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NF-kappaB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NF-kappaB가 린28을 하고 그다음에 렛7을 억제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암세포로 바꿔준다는 그런 목표가 되겠고요. NF-kappaB에 대한 역할을 통과하도록 하죠. 결국은 셀레늄 결핍하게 되면 염증 유발 작용해주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NF-kappaB를 활성화시켜주고 이 활성화된 NF-kappaB가 프로모터 유전자에 결합해가지고 티온 매크로스 팩터 알파라든가 엔테르킨 1, 엔테르킨 6 동원해가지고 결국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유도, 소위 말해서
사이토카인 스토밍이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저항되는 기전들을 다 떨어뜨려 주니까 결국은 염증이 유발된다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때 세레늄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활성산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포 속에 있는 NF-kappa비도 억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없으니까 우리 몸은 정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요즘 이게 실비보험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공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지만 L 회사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힘들게 해요. 네. 어떡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H생명 또 이제 시작했어요.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면역치료가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실비보험에서 잘 줘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이제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 대부분 소개서가 다 되는데 안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복사해가지고요. 논문을 복사해가지고 그분한테 드렸어요. 이 논문 7개를 복사해가지고 담당자한테 줘라. 그때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이 논문 복사해가지고 보내준 지 1시간 만에 그분 계좌로 돈이 싹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셀레늄 부족해서 주는 영양제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비록 셀레늄이 몸속에 환자분 속에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이건 치료제를 주는 치료제 개념인데 치료제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부족해서 주니까 부족한 근거를 내놔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를 시간 없으니까 다 제목 없는 설명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호르몬al 테라피, 호르몬 치료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브레스트 CA 환자에 있어가지고 셀레늄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네프로파티놀리즘의 신장에 관한 이야기죠. 프로텍티브 이펙트 셀레늄이죠. on 시스플라틴, induced nephrotoxicity. 이 항암제 시스플라틴에 의해 가지고 유발된 신독성에도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결론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그 하이도스 소디움 셀레나이트 can induce apoptosis of lymphoma. 림포마에 있어가지고 하이도스로 소디움을 넣었을 때 엄청 좋아지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결국은 자연사를 유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료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영양제가 아니죠. Sodium compound prevent the injection of the drug induced by cisplatin in the human ovarian tumor. 요거 제가 이제 우리 그 난소암 환자분에게 이걸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떤 환자입니까? 브레인 튜머, 뇌종양에 대한 이야기죠. 뇌종양에 대한 환자에서 소디움 솔레네트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더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셀레늄 메타볼라이트, 셀레노 디글루타치올, 아까 말씀드린 그 SDG라고 하는 거, 이 SDG가 암세포 속에서 P53을 그리고 또 아포토시스를 유도한다는 그 논문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거기 그림 이야기가 바로 이 논문에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Relevance to the chemo preventive effect of selenium.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셀레늄과 휴먼 셀 펑션, 임파구에 어떤 어떤 효과를 주는가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한번 논문 하나씩 전부 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있으면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된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